세 번째 강사로 섬겨주실 분은 이인성 교수님이십니다. 이인성 교수님은 현재 숭실대학교 영어 영문학과 교수님으로 재직 중이시고요. 그리고 우리 C.S. 루이스 컨퍼런스의 상임위원으로 오랫동안 함께 섬겨 주셨습니다. 루이스에 대한 한국에 있는 연구자, 학자들 중에 가장 탁월한 학자로서 지금 많은 분들에게 사랑을 받고 계시는데요. 오늘 주제는 사랑, 루이스의 알레고리라는 제목입니다. 그걸 영어로 Love, A Shadowland of C.S. Lewis 이렇게 해서 상당히 재미있는 제목으로 오늘 강의를 해 주시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자, 이인성 교수님 강의 시작해 주세요. 네, 방금 소개받은 숭실대 영문과에 재직하고 있는 이인성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이 시간에 줌으로라도 이렇게 함께 뵙게 되어서 참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참여하시는 분들과 또 저의 발표 편의를 위해서 PPT 자료를 별도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받으신 자료집은 후에 참고하시고 오늘 이 시간은 짧은 30분이니까 저하고 같이 화면을 보시면서 제 발표에 같이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그 속에 있는 핵심 내용은 다 동일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시간 제가 화면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 PPT 자료를 보시면서 같이 따라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방금 정성욱 교수님 저 소개해 주신 것처럼 사실 저도 상임위원 중에 한 명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 루이스 컨퍼런스가 아시는 것처럼 신학자들 중심의 컨퍼런스고 참여자들도 주로 우리 목회자들이 많이 계신 그러한 컨퍼런스인데 아시는 것처럼 루이스가 원래 옥스퍼드 영문과 교수로 영문학자이지 신학자는 아닌, 그래서 신학 교육을 정통으로 받지는 않은 그런 분의 입장에서 특별히 저는 루이스를 문학적으로 전공하는 사람으로 이 루이스 컨퍼런스에 나름 참여하고 공헌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1회 때부터 같이 함께 참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의 제 강의도 이 루이스 컨퍼런스의 일종의 보너스 강의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에 정성욱 교수님 강의처럼 그런 신학적인 막 골치 아픈 강의에서 제 강의는 조금 여유 있게, 조금 편한 마음으로 이렇게 들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저의 발표의 제목은 사랑하고 부제목으로 루이스의 알레고리라고 잡았습니다. 그리고 영어 제목은 Love, A Shadowland of C.S. Lewis입니다. 이 제목에 대한 설명도 좀 이따 이제 이어서 또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딱 30분입니다. 예전에는 60분 강의를 했는데 시간이 굉장히 짧기 때문에 좀 정리를 짧게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발표 내용을 궁금해하실 분들을 위해서 일단 이 슬라이드 한 장으로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이렇게 요약을 한번 해봤습니다. 네,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루이스의 일생에 걸친 사랑에 대한 탐구는 제가 볼 때 알레고리로 시작해서 신화로 그 끝을 맺고 있습니다. 루이스가 1933년에 순례자의 귀향을 쓰면서 본격적인 작품 활동을 시작해서 1956년에 우리가 얼굴을 가질 때까지라는 소설을 마지막으로 쓴 것을 보면 제 관점에서 볼 때 사랑을 알레고리에서 시작해서 신화로 끝낸 이러한 여정은 처음부터 예견된 여정이었다 하는 것이 저의 관점입니다. 루이스의 문학 작품들을 사랑이라는 렌즈를 끼고 바라보면 그 방향이 한 줄기 빛처럼 선명하게 다가옵니다. 진리인 사랑을 스토리텔링 형식을 빌어서 다양하면서도 일관되게 풀어내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루이스는 사랑을 주제로 한 단행본 책을 아시는 것처럼 2권 집필했습니다. 사랑의 알레고리와 4가지 사랑이 그것입니다.
네 가지 사랑이 많이 알려져 있음에 비해서 사랑의 알레고리는 상대적으로 덜 알려져 있는 책이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 책은 교수로서의 길을 본격적으로 걷기 시작한 38세 때 시작한 학문 연구서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후에 사망 3년 전에 저희가 잘 아는 네 가지 사랑을 62세 때 발간을 했죠. 네. 그런데 실제 루이스를 학자로서의 명성을 얻게 한 책은 바로 사랑의 알레고리라는 책입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네 가지 사랑을 논하기 전에 이 책을 먼저 논해야만 루이스의 사랑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 하는 것이 이제 제 관점입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사랑의 알레고리로부터 이야기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루이스의 문학 작품들은 그 종, 스페시스를 넘나드는 많은 캐릭터들을 통해서 사랑의 다양한 측면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루이스는 사랑이라는 진리를 전하기 위해서 문학 작품들을 썼다고 해도 제가 볼 때는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루이스가 저를 포함한 독자들의 일반적인 기대와는 달리 자신의 마지막 작품인 우리가 얼굴을 가질 때까지를 자신이 쓴 작품들 중에서 가장 뛰어난 작품이라고 자평한 이유도 바로 사랑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한층 분명하게 다가옵니다. 루이스의 문학 작품들을 사랑의 렌즈를 끼고 다시 읽어보신다면 아마 독자들도 저처럼 루이스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얼굴을 가질 때까지는 그 핵심 뼈대가 사랑입니다. 큐피드와 푸시케를 중심으로 하여 1인칭 시점으로 이야기를 끌고 가고 있는 오르에를 포함한 모든 주요 캐릭터들은 이야기의 시작부터 끝까지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사랑이라는 주제에 미로처럼 빠져나갈 수 없도록 연결되어 있습니다. 즉 모든 캐릭터들이 사랑의 굴레에 완전히 묶여있는 존재들입니다. 네. 아폴레오스가 쓴 메타모포시스라고도 불리고 또는 더 골든 S라고도 부르는 이 책에서 루이스는 중요한 아이디어를 가져와서 스토리를 변형시키고 자신의 책의 부제로 A Myth Retold, 다시 쓴 신화라고 부제를 붙인 이 책이 루이스의 마지막 문학 작품이 된 것은 그 시사하는 바가 제가 볼 때는 아주 큽니다. 루이스가 일생 동안 좋아했고 또 매달렸던 핵심 주제들 중에 하나인 신화를 자신의 책 제목으로 직접 사용한 것은 이 책이 처음이고 마지막입니다. 우리가 얼굴을 가질 때까지를 아직 안 읽으신 분들 내지는 못 읽으신 분들은 이 책을 꼭 원서로 읽기를 강추합니다. 물론 홍성사에서 출간한 번역본이 아주 우수합니다. 번역이 잘 되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번역자의 관점이 아니고 루이스의 시각에서 작품을 감상하고 루이스의 세계를 깊이 맛보려면 루이스의 글로 읽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결코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책도 루이스의 문체로 쓰여졌기 때문에 톨킨의 작품들과 달리 영화가 어렵지 않으니 부담 없이 도전하시기를 제가 강추합니다. 오늘 발표 제목은 사랑, 루이스의 알레고리, 영어로 Love, A Shadowland of C.S. 루이스로 잡아봤습니다. 한글 제목과 영어 제목이 언뜻 달라 보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한글 제목과 영어 제목은 사용한 단어만 다를 뿐이고 그 내용은 결국 같습니다. 루이스에게 있어서 이 땅에서의 자연적인 사랑들은 네 가지 사랑을 시작하면서 책의 첫 문장에서 말한 궁극적 사랑의 그림자였습니다. 루이스가 사랑의 알레고리에서 5챕터 중에서 2챕터를 알레고리에 대해서 길게 논의한 그 알레고리의 가장 중요한 구체적 이기잼플이 바로 사랑인 것입니다. 지금까지 어느 루이스 학자도 하지 않은 이런 주장을 제가 강하게 여기서 제기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사랑은 루이스가 사랑의 알레고리에서 문학사적으로 충분히 논증하고 유럽의 주요 관련 작품들을 통해서 실증적으로 분석한 알레고리에 완벽하게 들어맞기 때문입니다.
루이스가 6살 이후 일생 동안 맛보기를 간절히 갈망했고 맛을 볼 수 없다면 그 맛을 상상이라도 할 수 있기를 그렇게도 사모했던 그 알레고리적인 실체가 바로 사랑이었던 것입니다. 2017년 이 C.S. 루이스 컨퍼런스에서 제가 발표하고 주장했던 그 젠주크트와 사랑이 만나는 지점입니다. 이 젠주크트라는 용어는 루이스가 자신의 자서전인 예기치 못한 기쁨에서 사용한 독일어입니다. 영어로는 yearning, 갈망 또는 wistful longing, 간절한 동경 정도로 번역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의미를 다음과 같이 풀이합니다. 가라앉힐 수도 없고 멈출 수도 없으면서도 결코 이룰 수 없는 강렬하고 고통스러운 갈망이라고 정의해야 합니다. 한 번만 반복하겠습니다. 가라앉힐 수도 없고 멈출 수도 없고 그런데 또 이룰 수도 없는 너무나 강렬하고 너무나 고통스러운 갈망을 루이스는 독일어 젠주크트라는 단어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바로 그 개념이 사랑과 딱 만난다 하는 것이 저의 주장입니다. 이 사랑을 루이스는 순례자의 귀향으로 시작해서 우리가 얼굴을 가질 때까지로 자신의 작품 활동을 마무리할 때까지 다양한 장르의 문학 작품들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다양한 캐릭터들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루이스가 쓴 많은 저서들 가운데 특별히 문학 작품들이 다른 책들 못지않게 어쩌면 다른 글들보다 더 중요하다고 주장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루이스는 본인이 직접 말한 것처럼 진리를 전달하는 최고의 방법이 바로 스토리텔링이라고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이 지점에서 신화에 대한 관점과 더불어서 톨킨과 시각이 일치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루이스가 쓴 많은 비문학 작품들, 문학 작품이 아닌 많은 저서들은 루이스의 문학 작품들에 대한 중요한 해설서 또는 참고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 셈입니다. 적어도 저에게는 그렇게 다가옵니다. 오늘 발표에서는 루이스의 사랑에 대한 두 권의 책을 중심으로 분석하고자 합니다. 루이스의 문학 작품에 나타난 사랑에 대한 분석은 시간이 너무 짧아서 다음 기회로 미루겠습니다. 혹시 관심 있는 분들은 제가 발표한 다른 글들을 참고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발표의 주제 및 핵심 내용은 이미 제 발표 제목에 어느 정도 녹아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이제 사랑의 알레고리로 들어가겠습니다. 이 책은 약 400쪽이 되는 굉장히 방대한 분량의 연구서로 36년에 출간되었습니다. 영문학자로서의 루이스의 입지를 굳힌 루이스의 대표적인 문학 비평서 중에 한 권입니다. 보시면 부제로 중세의 전통에 대한 연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책을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한 부제가 되겠습니다. 루이스는 이 책을 오원 바필드에게 헌정하고 있습니다. 바필드를 wisest and best of my unofficial teachers라고 극찬한 것을 보면 오원에 대한 루이스의 생각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루이스는 자신의 역작인 사랑의 알레고리 1장 첫 쪽에서 자신의 책을 One more example of that itch for revival, 재도약을 위한 아주 작은 시도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루이스의 성품을 단적으로 알 수 있는 문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책은 다음과 같은 7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목차를 보면 알 수 있듯이 루이스가 일생 동안 좋아하고 전공한 주제, 작가, 작품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책은 코틀리 러브, 궁정식 사랑에 대한 최초의 문학사적이고 체계적인 연구이면서 이를 바탕으로 사랑이라는 주제를 깊이 있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로부터 24년 후인 1960년에 네 가지 사랑이란 책을 출간하게 된 것도 바로 이 책이 그 근간이 되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 루이스는 알레고리에 대한 지식과 애정을 유감없이 드러내고 있습니다. 알레고리에 대한 이론적인 설명을 다각도로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책의 대부분을 알레고리적인 작가 및 작품들 분석에 할애하고 있습니다.
루이스는 동료 학자이고 건설적 비판을 서로 간에 주고받는 동료 작가였고 절친이었던 톨킨과 공통점이 굉장히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이 부분, 알레고리에 대한 관점에 있어서는 톨킨과 격차가 아주 큽니다. 톨킨은 알레고리 장르를 매우 불편해했고 부담스러워했고 싫어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알레고리의 대표적인 작품으로 알려져 있는 존 버년의 철로 역정, 더 필그림스 프로그레스의 책 이름을 루이스가 모방해서 필그림스 프로그레스라는 책을 모방해서 필그림스 리그레스라는 책을 쓴 걸 봐도 알레고리에 대한 루이스의 사랑이 굉장히 오래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루이스는 철로 역정이란 책을 알레고리의 대표적인 작품으로 보는데 동의하지 않고 있습니다. 굉장히 재미있죠. 루이스의 관점에서 볼 때는 알레고리의 예가 되는데 한계가 많다고 보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로부터 17년이 지난 저희가 잘 아는 1950년부터 7년간에 걸쳐 매년 한 권씩 발표해서 모두 7권으로 이루어진 나니아 연대기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신국원 교수님도 언급하셨던 그 나니아 연대기에 대해서는 독자들이 알레고리적으로 읽는 것에 대해서 루이스는 찬성하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루이스가 작가로서 가면을 쓰고 말한 것인지 아니면 알레고리를 싫어한 절친 톨킨의 영향인지 여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물론 루이스는 우주 3부작을 쓰기 시작하면서부터 상징에 대해서도 집중적인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 나니아 연대기에서는 그 꽃을 활짝 피우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나니아 연대기에는 캐릭터, 사건, 배경, 시공간 등 상징이 아닌 것이 거의 없다고 할 정도로 수많은 상징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알레고리에 대한 루이스의 애정은 결코 식지 않았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루이스가 톨킨의 반지 제왕을 공개적으로 극찬한 것에 비해서 톨킨은 나니아 연대기에 대해서 처음부터 여러 가지 이유를 들면서 굉장히 못마땅해 했습니다. 다음은 궁정식 사랑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루이스는 궁정식 사랑의 대표적인 특징으로 휴밀리티, 겸손, courtesy, 공손, adultery, 간통, 또 religion of love, 사랑의 종교 4가지를 들고 있습니다. 이 궁정식 사랑은 루이스에 의하면 매우 특별한 종류의 사랑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랑은 봉건적인 사랑이었기 때문입니다. 루이스는 궁정식 사랑의 대표적인 작가로 크레띠앙을 들고 있습니다. 크레띠앙이 쓴 여러 작품들 중 특별히 란슬럿은 프랑스에서 궁정식 전통의 꽃이 되었습니다. 크레띠앙은 이 시에서 사랑을 그 중심 주제로 삼고 있습니다. 또한 사랑이라는 요소를 아더왕 로맨스와 직접 연결시킴으로써 아더왕의 궁전을 True and Noble Love, 가장 진실하고 고결한 사랑의 본산지로 만든 사람이 바로 그 유명한 크레띠앙입니다. 루이스는 그래서 크레띠앙을 One of the first explorers of the human heart, 사람의 마음을 탐구한 최초의 작가다라고까지 극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크레띠앙은 알레고리라는 형식을 빌어서 인간의 내면 세계로 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 지점이 특별히 크레띠앙과 루이스가 깊숙하게 만나는 지점입니다. 의식할 수 없는 것은 그것을 의식할 수 있는 그 무엇으로 바꿔주지 않으면 시적 의식의 문을 두드릴 수 없다는 것이 바로 이 두 작가의 공통 분모였습니다. 마치 분위기, 무드나 감정, 이모션을 사람의 형태, 섀도우의 퍼슨스로 변형하지 않으면 또는 변형시켜주지 않으면 그 실체, 리얼리티를 쉽게 붙잡을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루이스는 알레고리를 그래서 The Subjectivism of an Objective Age, 객관적 시대의 주관주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는 알레고리를 다음과 같은 한 문장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Allegory is of the very nature of thought and language, to represent what is immaterial in picturable terms.
루이스의 용어를 그대로 좀 한번 경험해 보시라고 제가 문장을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즉, 알레고리는 immaterial, 실체가 없는 것을 눈앞에 생생하게 보는 것처럼 표현하는 사상과 언어의 본질이라고 본 것이죠. 그래서 루이스가 알레고리에 천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분명한 구분 없이 혼용해서 사용하는 상징과 알레고리의 차이에 대해서도 루이스는 한 문장으로 명확하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Symbolism is a mode of thought, but allegory is a mode of expression. 상징은 사고의 영역에 속하는데 알레고리는 표현의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루이스의 이 말은 후에 많은 문학 비평가들이 문학 용어인 알레고리와 상징을 구분해서 설명할 때 즐겨 인용하는 문장이 되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는요, 저처럼 문학을 전공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상징과 알레고리를 많이 혼용해서 사용하고 논문들을 읽다 보면 논문 내용의 분석에서 알레고리와 상징을 막 섞어서 분석하고 있어요. 그런데 알레고리와 상징은 사실은 상반되는 개념이거든요. 이게 제가 지금 문학 컨퍼런스가 아니어서 깊게 들어가지는 않겠지만 루이스는 이런 부분을 여기서 정확하게 집어내면서 더 중요한 것은 본인 작품에 적용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작품 적용까지는 들어가지는 못하겠지만 저는 그러한 배경을 명확하게 여기서 좀 분석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루이스는 서로 상반되는 개념인 알레고리와 상징을 자신의 작품에서 자유롭게 그리고 성공적으로 넘나들면서 사용한 20세기의 대표적인 작가다.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이런 작가는 없습니다. 알레고리의 대표 작가 또는 상징의 대표 작가지 두 개를 자유롭게 성공시킨 작가는 없습니다. 다음은 네 가지 사랑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성욱 교수님도 네 가지 사랑에 대해서 앞에 말씀을 하셔서 저는 제 관점에서 짧게 정리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알레고리라는 책과는 달리 이 책은 사랑에 대해서 일반 대중이 알기 쉽게 새로운 방식으로 접근한 루이스의 후기작입니다. 이 책은 체드 월시에게 헌정하고 있는데 다음과 같은 6개 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루이스는 이 책에서 사랑에 대한 전통적인 분류를 바탕으로 자신의 관점에서 새롭게 용어, 정의, 내용 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책의 내용은 4가지 사랑으로 되어 있지만 2장의 분류까지 넣으면 결국 5가지 사랑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는 셈이 되겠습니다. 루이스는 이 책의 첫 문장을 God is love, says Saint John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사랑이 사랑이라고 불리기 위해서는 사랑 그 자체이신 하나님을 닮을 때에만 가능하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잘 아는 gift love, 선물의 사랑과 need love, 필요의 사랑을 구분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선물의 사랑은 한마디로 신적인 것이고 필요의 사랑은 루이스가 플라톤의 말을 빌어서 빈곤의 자식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선물의 사랑은 필요의 사랑을 필요로 합니다. 루이스의 말을 직접 인용해 보겠습니다. The highest does not stand without the lowest. 가장 높은 것은 가장 낮은 것 없이는 존립하지 않는다. 즉 인간의 사랑은 신적 사랑의 영광스러운 이미지일 수 있다는 것이 사랑에 대한 루이스의 핵심 사상이라고 봅니다. 이 장의 제목은 Likings and Loves for the Subhuman, 인간 이하의 것들에 대한 애호와 사랑입니다. 루이스는 이 장에서 need pleasure, 필요의 즐거움과 pleasure of appreciation, 감상의 즐거움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필요의 즐거움은 감상의 즐거움이 중독 등에 의해 변질된 상태라는 것입니다. 필요의 즐거움은 당연히 필요의 사랑의 전조가 됩니다. 사랑이 신이 될 때 사랑은 악마가 됨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이 챕터에서 nature, country, home 등에 대한 루이스의 설명은 또 굉장히 눈여겨볼 만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3장의 제목은 affection, 애정입니다. 이 사랑은 그리스어의 스토르게에 해당합니다. 일반적으로 부모 자식, 자식 부모 간의 사랑을 지칭할 때 사용하죠. 이 사랑은 기본적으로 필요의 사랑이지만 재밌는 것은 이때 필요로 하는 것은 받는 것이 아니고 주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랑은 선물의 사랑이지만 상대방이 필요로 해야만 하는 사랑인 것입니다. 이 사랑은 사랑 중에서 가장 차별하지 않는 사랑이고 가장 겸손한 사랑입니다. 즉 나이, 성별, 신분, 지식 등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사람, 개, 고양이, 말, 닭 등의 종도 구별하지 않습니다. 이런 내용은 나니아 연대기에 굉장히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사랑은 그 자체로 존재할 뿐만 아니라 동시에 다른 모든 사랑의 바탕이 됩니다. 가장 보편적이고 가장 덜 까다롭고 가장 광범위한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사랑 안에 온전히 거하면 이 사랑은 여러 사랑들 중에 하나가 아니고 바로 사랑 그 자체로 이끌 수도 있다고 루이스는 보고 있습니다. 이 사랑은 필요의 사랑과 선물의 사랑 둘 다를 포함합니다. 이 사랑에 이성, 공정, 예의가 더해질 때 비로소 행복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사장은 friendship, 우정에 관한 내용입니다. 루이스는 우정을 고전과 중세의 사랑에서 예를 들고 있습니다. 그 시기에 존재했던 가장 깊은 사랑은 남자를 향한 남자의 사랑, 전사들 상호 간의 사랑, 신하와 군주 사이의 애정이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오늘 여기 발표에서는 생략하지만 네 가지 사랑 책을 보면 저기 The Love of Man for Man 이런 말이 20세기에 이 동성애적인 사랑으로 오용된 가능성에 대해서도 충분히 깊게 논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립니다. 그래서 여기서의 남자를 향한 남자의 사랑은 동성애적인 사랑을 말하는 것이 전혀 아니다 하는 말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고대인들에게 우정은 아마도 모든 사랑들 중에서 가장 행복하고 가장 인간적인 사람이며 삶의 왕관이고 덕의 교육기관이었을 것입니다. 우정은 가장 자연스럽지 않고 가장 본능적이지 않고 가장 유기적이지 않고 가장 생물학적이지 않고 가장 사회적이지 않고 가장 필요하지 않은 사랑입니다. 제가 쿼테이션은 안 했지만은 루이스가 한 말입니다. 제가 한 말이 아니고요. 우정은 기본적으로 개인과 개인 사이의 최고 수준의 관계입니다. 우정은 집단으로부터 분리시킵니다. 진정한 우정은 질투심이 가장 적은 사랑입니다. 또한 우정은 상대방이 필요로 해야만 하는 사랑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롭습니다. 우정은 우리가 생존하는 데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생존의 가치를 더해주는 것들 중에 하나입니다. 네, 정성욱 교수님께서도 언급하셨던 우정은 매우 영적인 것이고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일종의 천사들 사이의 사랑이다라고 루이스는 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 챕터를 이 문장으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가져온 문장입니다. Eros, you'll have naked bodies. Friendship, naked personalities. 에로스에 벌거벗은 육체가 있다면 우정에는 벌거벗은 인격이 있다. 네, 이 문장이 우정에 대한 루이스의 한 문장의 표현으로 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 같습니다. 5장은 에로스에 관한 장입니다. 루이스는 에로스 안에 있는 성적인, 육적인 요소를 특별히 비너스와 구분해서 부르고 있습니다. 에로스가 없는 성적 욕망은 감각적 쾌락 그 자체를 원하지만 에로스는 사랑하는 사람이 줄 수 있는 쾌락을 원하는 것이 아니고 사랑하는 사람 그 자체를 원합니다. 에로스는 필요의 즐거움을 최고의 감상의 즐거움으로 바꾸어 줍니다. 에로스는 이 부분에서 루이스는 절친인 찰스 윌리엄스의 말을 인용합니다. Love you, I'm you. 루이스가 하고자 하는 말을 찰스가 정확하게 표현을 한 것이죠. 에로스는 상대방을 통해 또는 상대방이 가진 것을 통해 자신이 원하는 쾌락을 취하는 것이 아니고 자신이 곧 상대방이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 루이스의 에로스의 정의는 일반적인 다른 정의와 차이점이 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에로스가 없는 성적 욕망은 다른 모든 욕망들처럼 자기 자신에 관한 것이지만 에로스 안에서의 성적 욕망은 사랑하는 사람에 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에로스 안에서의 쾌락은 항상 부산물로 간주됩니다. 에로스는 모든 사랑 중에서 가장 한시적입니다. 하지만 에로스는 개인의 행복을 사소한 것처럼 한쪽으로 치워놓고 상대방의 관심을 그 중심에 놓습니다. 저는 이 챕터를 짧게 마무리하면서 역시 한 문장을 가져왔습니다. Better to be miserable with her
than happy without her. 사랑하는 사람 없이 행복한 것보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불행한 것이 더 낫다. 이 문장은 루이스 자신의 삶에도 그대로 적용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고, 바로 조이와의 저희가 잘 아는 그러한 사랑 이야기와 결혼과 고통과 이런 거에도 그대로 적용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6장 체리티 자비입니다. 모든 자연적인 사랑은 자급자족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랑이라고 부르는 인간의 행위들을 사랑이신 하나님과 연결시켜야만 합니다. 신적인 에너지로서의 사랑으로 새롭게 다시 시작을 해야 합니다. 이 근원적인 사랑은 선물의 사랑입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채워야 할 필요가 있는 부족함이 전혀 없습니다. 오직 주고자 하는 욕망이 가득할 뿐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랑의 창안자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들의 창조자로서 사람들 안에 선물의 사랑과 필요의 사랑을 모두 심어 놓으셨습니다. 선물의 사랑은 바로 하나님의 자연스러운 이미지입니다. 즉, 닮음에 의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반면에 필요의 사랑은 사랑의 하나님과 닮은 점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선물의 사랑을 공유하기 위해 사람들과 소통합니다. 사람들 속에 있는 신적인 선물의 사랑은 사랑스럽지 않은 것도 사랑할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 자신을 향해 선물의 사랑을 가질 수 있도록도 합니다. 사랑 그 자체이신 하나님은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 속에서도 역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선물의 사랑은 은혜로 다가오는데 이것을 바로 자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루이스는 4가지 사랑을 논하면서 각 챕터마다 이 문장을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단순 반복을 극도로 싫어하는 루이스가 이 한 권의 책에서, 두껍지 않은 이 책에서 가장 여러 번 반복해서 사용한 문장이 바로 이 문장입니다. 제가 아까 한번 읽은 문장입니다. The highest does not stand without the lowest. 저는 이 문장을 다음과 같이 풀이합니다. 인간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필요로 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의 사랑 속에 녹아있다. 즉, 하나님의 사랑과 인간의 사랑은 떼고 싶어도 뗄 수 없는 상호 소통하는 관계이다. 그래서 저도 이 PPT 자료에 이 영어 문장을 첫 페이지부터 사실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네, 오늘 발표의 결론입니다. 봉건 시대에는 아시는 것처럼 사랑과 결혼이 무관했습니다. 모든 결혼은 이해관계에 따른 것이었으며 그 이해관계 또한 고정적인 것이 아니고 끊임없이 변하는 것이었습니다. Passionate love, 열정적인 사랑은 악한 것으로 간주되었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아내를 열정적으로 사랑하는 것도 궁정식 사랑의 4가지 특징 중에 하나인 adultery, 간통으로 간주되었습니다. 궁정식 사랑은 바로 이런 흐름에 그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루이스가 사랑을 논하는 사랑의 알레고리 책의 첫 장을 굉장히 길게 궁정식 사랑에 할애하고 궁정식 사랑으로부터 논의를 시작한 데는 그 배경이 있습니다. 즉, 궁정식 사랑에 대한 문학사적인 이해가 그 후에 르네상스 시대, 낭만주의 시대를 거쳐서 20세기로 이어지는 사랑의 개념과 사랑의 실천을 이해하는 주춧돌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보면 4가지 사랑에서 논하고 있는 그 각각의 사랑을 올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제가 볼 때는 사랑의 알레고리는 선수 과목입니다. 아직 한국어 번역판이 없는 아쉬움이 있지만 이건 전문 연구서이기 때문에 번역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루이스의 사랑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루이스가 쓴 4가지 사랑을 좋아하는 분들은 최소한 사랑의 알레고리 중에 1장 코틀리 러브, 2장 알레고리, 6장 알레고리 as the dominant form 만이라도 일독을 권합니다. 그것도 힘드시면 1장만이라도 코틀리 러브만이라도 일독하시기를 강추합니다.
시간 투자 가치는 충분히 있을 것입니다. 이 책의 다른 장들에 대해서도 관심 있는 분들은 해당 문학 작품을 먼저 읽고 루이스의 책을 읽기를 권합니다. 관련 문학 작품들에 대한 분석이기 때문에 작품을 먼저 읽지 않으면 사상 누각이 되기 때문입니다. 루이스의 일생에 걸친 사랑에 대한 탐구는 알레고리로 시작해서 신화에서 그 끝을 맺고 있다는 것이 저의 주장입니다. 다음 문장을 보면 루이스는 사랑의 알레고리라는 책에서 이미 이러한 방향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네, 그대로 가져온 문장입니다. Allegory is something more than a personification and less than a myth. 알레고리는 의인화 그 이상이고 신화 그 이하다. personification이라는 것은 아시는 것처럼 바로 알레고리의 대표적인 표현이죠. 네, 의인화. 네. 루이스가 순례자의 귀향으로 본격적인 작품 활동을 시작해서 우리가 얼굴을 가질 때까지로 마지막 작품을 끝낸 것은 제가 볼 때는 너무나도 자연스럽고 당연한 여정이었던 것입니다. 아마도 이러한 긴 여정을 마무리하며 독자들의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나니아 연대기 시리즈의 종결편인 마지막 전투를 출간한 1956년 같은 해에 바로 우리가 얼굴을 가질 때까지를 출간한 것은 다분히 계획적이었다 하는 것이 저의 분석입니다. 즉 마지막 전투가 나니아 연대기 7번째 마지막 작품이지만 사랑에 대한 이야기의 결론은 그 책에 있지 않다. 사랑에 대한 나의 결론은 우리가 얼굴을 가질 때까지에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굉장히 예외적으로 2권을 같이 출간을 했던 것이죠. 물론 이건 저의 추정입니다. 결론적으로 진리인 사랑에 대한 길고 긴 탐구의 여정을 신화적 차원에서 스토리텔링 형식을 빌어서 풀어낸 우리가 얼굴을 가질 때까지라는 작품은 루이스의 사랑에 대한 최종 종착점이다라는 것이 저의 오늘 발표의 핵심이고 저의 주장입니다. 혹시 뭐 제 발표에 대해서 질문이나 의견이나 반박이나 어떤 코멘트 등이 있으신 분은 오늘 시간이 부족하시면 아래 제 메일 주소로 주시면 제가 성실하게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